건강이 나빠져 가정 잃은 남자, 죽음 앞에서 깨달았다. 3살, 8살 아이 두고 떠난 아빠, 다시 돌아온 이유,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방문 뒤에 숨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3살, 8살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술로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웃는 꿈을 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간이 망가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되찾고 싶은 건 오직 가족뿐이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낡은 벽지, 좁은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건물들,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정미가 차려준 아침 밥상,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걸어오는 아이들의 발소리, 그 소소한 것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큰아이 지호는 8살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동생을 살폈습니다. 작은아이 지아는 3살, 아직 말이 서툴렀지만 웃음만큼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성우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중소건설 회사에 다녔습니다.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었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퇴근길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의 한잔이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씻어낸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소주 1병, 그것이 2병이 되고 3병이 되었습니다. 이성우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성훈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그는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현관문을 세게 닫고 들어오는 소리, 거실에 던져지는 가방, 식탁 위를 치는 손바닥. 아내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그런 밤이면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동생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등을 토닥이고 귀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무서워. 지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정미의 눈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이 없는 날의 이성우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안아 올리고 지아의 볼에 뽀뽀를 하고 지호의 숙제를 함께 봐주었습니다. 정미가 요리하는 주방 옆에 서서 시시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미가 모른 척 웃음을 웃으며 돌아서는 그 순간 집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호는 어느 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아빠일까? 대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큰 물음이었습니다. 이성훈 자신도 몰랐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에도 그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던 사람이었고 가끔은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려받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화단의 나무는 잎을 피웠다가 떨구었고 아이들은 조금씩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미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공포로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호가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어깨를 움츠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성우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퇴근 후 술집에 들렀고 여전히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전날 밤이 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밤을, 모든 말을, 모든 소리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나무에서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지아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비다 꽃비. 3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작고 맑았습니다. 그날도 이성우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를 향해 달려가려다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냄새로, 소리로 아빠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날 밤은 유독 심했습니다. 이성우는 식탁 위에 놓인 식은 밥을 보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우스워. 왜 그러세요? 들어가 주무세요. 내가 왜? 지난번처럼 무엇이든지 파괴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온 날은 매번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여 공포 분위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정말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 때문인지 그 분노는 가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데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훈의 분노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술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그의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지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가 울기 시작하자 지호는 동생의 귀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밥그릇에 고정한 채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성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혹은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민은 그날 오후 짐을 쌌습니다. 크게 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옷 몇 벌, 학교 준비물, 그리고 지아가 잠들 때 안고 자는 낡은 곰 인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이성훈이 퇴근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있을게요. 우리 이대로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생각 좀 해요. 이성우는 그 쪽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문을 반만 열고 서 있는 그분의 표정에는 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미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게. 진짜로. 술 끊으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을 보는 게 공포스러워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여보, 내가 달라질게. 아니에요. 혼자 힘들다면 전문가 상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민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성우는 그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술을 끊으려 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버텼습니다.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혼자 돌아오는 텅 빈 집,
밥을 혼자 먹는 식탁, 불이 꺼진 아이들 방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 그것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책은 술과 함께 가라앉았고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반복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각이 잦아졌고 실수가 늘었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그래? 이러면 곤란할 것 같은데. 정신 차리라고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지아가 잠들기 전 하던 말버릇, 지호가 숙제를 하면 같이 도와줬던 때, 그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성훈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보러 갔습니다. 장모님 댁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먼저 보였습니다. 이성훈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지호는 멈추었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성훈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지아는 작은 팔로 그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이성훈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아의 볼이 그의 볼에 닿았습니다. 아빠 언제 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미가 현관에 나와 지아를 불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이성훈의 품에서 내려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다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했습니다. 그것이 이성훈에게는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작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노란 봉투, 낯선 글씨들, 그리고 서명란. 이성우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서명을 마친 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팔소매를 적셨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호의 조용한 눈빛, 지아의 작은 손, 그것들이 눈 뒤에서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지각과 결근이 반복되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마지막 날에도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게 왜 술을 작작 마셨어야지. 건강을 생각해야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보증금을 빼 정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몇 개, 낡은 이불,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몇 장. 그것이 이성훈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작고 천장이 낮고 벽 너머로 이웃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방이었습니다. 술이 다시 그의 곁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었습니다. 낮부터 마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 바라보았지만 이성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주방. 정미가 냄비를 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밥 먹고 나 숙제 도와줘. 내일 시험 있어서 중요하단 말이야. 알았지. 아빠 보고 싶어 사랑해. 지아가 이성훈의 팔에 매달려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울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고시원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다시 눈을 감으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성우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이성우는 혼자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간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성우는 알았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이런저런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나 죽으면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거야. 그것이 처음으로 그를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성우는 처음으로 하늘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듣고 계신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안에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전처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비였습니다. 직장도 없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고시원방에 남은 것은 몇만 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안내를 받았지만 지원 절차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이 늦어질수록 위험하다고. 이성우는 병실 침대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를 누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질 때마다 다시 켰습니다. 정미의 이름을 찾아놓고 지우고 다시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성우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정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우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어. 간이 많이 나빠졌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말을 끊었습니다.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비가 없다는 말, 당신밖에 부탁할 곳이 없다는 말, 그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 결국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년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진 삶, 잃어버린 자존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용기. 이성우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나 혼자선 안 될 것 같아서. 정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는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거절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성우는 귀를 의심하고 잘못 들은 듯 하였습니다. 정미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성우는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정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수술비가 입금되었습니다. 이성우는 문자 알림을 보고 한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녀가 보낸 금액이었습니다.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수술에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잘 받고 회복하길 바래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해요. 이기적인 사람, 건강히 살아있어야 언제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기지도 못하는 술은 왜 그렇게 마셔서 안타까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문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아무 조건 없이 이성우는 그 사실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그녀가 왜 그 돈을 보냈을까? 그녀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기에 그것을 떼어 자신에게 보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고마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는 좁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이 번갈아 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성훈의 침대 곁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됐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성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몇 살일까? 계산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지아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잘 크고 있을까? 누가 지호 옆에 앉아서 숙제를 봐주었을까? 그리고 정미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의 표정이 어땠을까? 망설이지 않았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낸 그녀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성훈 씨, 들려요?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성훈은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돌아오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의술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운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그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술이 늦어졌다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살린 것은 정미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건 없이 내민 그 손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녀가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들이 이성훈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머리는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놓아버린 것들, 그리고 스스로 부수어버린 것들. 내가 다 잃었구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구나. 정미가 보낸 돈. 그것은 수술비였지만 동시에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이성훈은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상처 입힌 마음, 놓쳐버린 아이들의 어린 날, 그것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훈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늦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성훈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퇴원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 이성훈의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만 있었습니다. 약 봉지였습니다. 날씨는 흐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그는 한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음주문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와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짧게,
끊어서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실 필요 없어요.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생 잘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충분하다는 말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금주는 처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술을 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고 이유 없이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술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복지관 주변에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걸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이 일환으로 요리 수업이 열렸습니다. 이성우는 무심코 참여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강사가 두부를 네모나게 써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성우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칼을 움직였습니다. 두부가 반듯하게 잘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성우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바닥 안에 있는 느낌, 집중하고 있는 느낌, 술 이외의 무언가에 자신이 완전히 몰입되는 그 느낌이 낯설었고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칼을 잡았습니다. 복지관 수업이 없는 날에는 도서관에서 요리책을 빌렸습니다. 레시피를 노트에 옮겨 썼습니다. 고시원역 공용 주방에서 혼자 재료를 볶고 국물을 내고 간을 보았습니다. 실패가 많았습니다. 소금을 너무 넣은 국, 타버린 전, 흐물흐물해진 나물. 하지만 그것들을 버리면서도 내일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술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졌던 그가 주방에 서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생겼나요? 이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리요. 칼 잡고 있으면 딴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지역 요리대회 정보를 접한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소규모 대회였습니다. 이성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자리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나가보세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음식, 지아가 유독 잘 먹었던 반찬. 그때는 왜 진작해주지 못했나?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며 메뉴를 정했습니다. 가족의 기억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겼습니다. 대회 당일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이름을 불렀을 때 이성우는 잠시 멍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팔꿈치로 그를 찔렀습니다. 저분이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상패를 받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 상패를 언젠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생각이 그를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편의점 앞에서 웃는 아이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풍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성우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습니다. 지호네 식당,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큰딸아이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메뉴는 많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참 몇 가지. 하지만 손이 많이 갔습니다. 재료를 직접 고르고 국물을 오래 끓이고
작은 것도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상담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은 그분의 지인들이 왔습니다. 거기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하고 짜지 않고 먹고 나서 마음이 편한 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우는 식당 마감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전화를 받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아빠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성우는 그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더 말하면 목이 메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대회에서 대상 받으셨다고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이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다음 주 일요일. 그들이 식당에 왔습니다. 정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만에 아내와 아이들을 보는 건지 설레이면서도 미안하고 가슴 한편이 아파왔습니다. 이성우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6가지 만들었습니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이성훈이 기억하는 8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그 뒤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이성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에 피로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지쳐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성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성우는 국을 한 번씩 더 퍼줬습니다. 지아가 계란말이를 2개 집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성우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리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바쁘게 지내고 하고 싶었어.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서. 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거웠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끄덕임이었습니다. 정미가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달라지셨어요. 진짜로. 이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눈끝에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네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왈칵 눈물이 날 것 같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이들이 식당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미도 함께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만 오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주방을 기웃거리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채소예요? 왜 이렇게 오래 끓여요? 이성우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지호는 그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에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이성우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것이 이성훈에게는 고마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어요. 도와줄 거예요. 이성우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어서 와. 그의 어느 저녁 정미가 혼자 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돌아간 후였습니다. 그녀는 빈 식당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뒷정리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요. 요즘은. 이성우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오래 걸려서.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결국 해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우는 식당 불을 끄고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심의 하늘이라 많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하지 못한 날들, 정미가 혼자 견뎌낸 밤들, 지호가 방문 뒤에서 동생을 안고 버티던 그 밤들, 그것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날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식당의 냄새, 지아의 질문들, 지호의 조용한 손길, 그리고 정미의 짧은 한마디. 그것들이 하나씩 얹히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성우는 앞치마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장을 봐야 했고, 국물을 내야 했고, 식당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이성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